자, 예산심의. 자, 예산심의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법률을 다시 한번 거기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예산 형식입니까? 우리가, 다시요. 법률주의입니까? 비법률주의입니까? 우리나라는? 법률로에 알면, 이 법률이 아닌 걸로 예산을 짜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법률이에요, 법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예산안이라고 그러지 법률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법률주의고 따라서 자,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을 비교할 때 예산은 정부만 짜죠. 법률은 정부와 국회가 다 제출할 수 있겠고, 심의 범위에서 예산안 강의 증액 및 금액 증액 및 세 비목을 설치하는데 설치할 수 없어요. 누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 예산안을 짜왔어요. 짜온 거 보니까, 국토부 예산안을 짜온 거 보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동네에 다리는 없어. 다리 놓는 건. 그럼 내가 거기 심의 과정에서 거기다 써서 넣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면 안 돼요. 자, 저희 어디에게, 정부에게 말해서,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 장관에게 말해서 뭐 해준다면 그게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동의해주지 않는 한은 그렇지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거부권. 그런데 법률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 효력만 보면, 효력 부분은 딱 거기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성하는 데에서 법률은 국가기관이나 국민 모두를 구성하죠. 선생님들이 예산 짜놓는 것에 구속됩니까? 안 되잖아. 근데 선생님들이 공무원 되면 예산을 내서 해야 되겠죠. 자, 국회법 중 예산 심의 관련 조항 거기 있는데 100페이지에 있는데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이 부분만 봅시다. 거기 45조 2항에 1항부터 45조에 다 나와 있는데 예결위 몇 명으로 돼 있다? 2항에 보니까 유연수는 50명. 예산결산위원회 임기는 몇 년? 예결위 임기는 1년. 이런 것들만, 숫자만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 그 다음, 자, 84조 2에 보니까 예결위가 다 끝났어. 그러면 어디에 회부한다고 그랬어? 본회의에 회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끝나버리죠. 그 다음, 84조의 5항, 제일 밑에 있는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소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가강하는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소금 상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조금 더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 마지막 거기 7항 84조 7항.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일과 관계 있는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미리 제출된 세입 예산안은, 왜냐하면 법률이 제정 개정을 전제로 해서 미리 제출된 세입, 지금 법률 제정 개정에다가 뭐 하면 돼? 심사하면 되니까 이 예산은 심사할 필요 없겠죠. 미리 전제로 예산을 하는 거야. 이번에 자, 어떤 것을 하기로 해놓고 예산을 미리 짜놓은 거니까 이건 아직은 법률이 통과 안 됐으면 심사할 필요가 없겠죠. 법률 심사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사할 수 없답니다. 그 조항만 좀 잘 읽어보십시오. 자, 거기 우리 이 예산 심의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며칠까지 제출된다 그랬어? 9월 3일까지 제출되죠.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시정연설 한다면, 이번에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보이콧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시정연설해요. 그래서 물론 9월 3일까지 제출하면 돼도 정부의 시정연설 바로 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언제 월요일날 시정연설 거부했죠. 월요일 아닙니까? 화요일입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그럼 10월 며칠 날 시정연설을 한 거잖아. 시정연설을 하고 나면 소관상위원회 예비심사가 있게 돼. 그러면 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래 봅시다. 우리가 자, 국토교통부라고 합시다. 국토교통부면 여기는 장관이 있고 여기는 차관이 있고 국토교통부 국장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여야가 있고 그쵸?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들이 왜 예산을 이렇게 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관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요. 그래서 예산을 산정하고 제안 설명해보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고 이게 뭔 말이냐면 그때 이제 제안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보통 여기 국토부 장관이 이제 예산을 왜 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잘 몰라. 그렇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허락한다면 여기 실장인가 기획실장이 와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래서 누가 해요? 그냥 거기 이제 기획실장이 한다. 기획실의 실장이 보통 와서 이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다. 이 말은 국회 전문위원회. 국회 전문위원, 국회도 뭐가 있어? 예산 결산을 다루는 이 전문가들을 뽑은단 말이야. 그래서 국회 전문위원이 보통 1, 2급 해요. 차관복급인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미리 다 예산안들이 국토부 예산안 정부에서 보내면 그것들 검토를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 왜 이렇게 했고 또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한단 말이야. 의원들한테. 그럼 도보가면 대체 토론이 일어나고 소위원회 심사 보고되고 찬반 토론을 하고 의결하고. 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결위에 해부한다. 자, 봐봐요. 여기 국토부 상임위원회는 자, 정부가 국토부가 있다면 거기에 대칭해서 국회에는 국토부 상임위원회가 있겠죠. 그렇죠? 국토부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되면 의장한테 가고 의장은 아까 예결위로 다시 보내줘요. 거기 예결위에 회부한다. 그럼 예결위에서는 종합심사예요. 자, 소관상임위원회는 무슨 심사? 예비심사. 예결위에서는 무슨 심사? 종합심사. 그래서 또 예산안 상정된 걸 제안 설명해. 이번에는 예결위에서는 아까 예비심사할 때는 뭐 기획실장한테 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번엔 그거 안 돼. 장관이 왔어요. 장관. 거의 대부분. 그리고 나서 종합정책에 질의를 하고 나서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가 일어나서 예산안 조정위원회가 심사 보고하면 찬반 토론 끝나고 그다음 본회의에 보내고 그렇죠? 자, 거기 토론하고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동의를 필요한다고 그랬죠? 의결하고 이제 국정감사가 있는데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예산 심의 전 국정 전반에 걸쳐 감사. 자,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어땠어? 지금 국정감사 하고 있죠? 그걸 국정감사를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시정연설 하고 있고 국정감사 끝날 때쯤 되니까 시정연설 했죠? 현재 상황만 보면 돼. 곧 예비심사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 종합심사가 일어나고 본회의 의결해야 되는데 자, 국회 본회의 의결은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니까 자, 여기 봅시다. 보통 10월 2일일까요? 10월 2일까지는 보내야 돼. 10월 31일까지죠. 그쵸? 그러니까 10월 2일까지는 보내야만 되겠죠? 국회에서 어디로? 행정부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이때까지 짠 거 봤어, 못 봤어? 거의 12월 31일 저녁까지 가죠.
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 이제 다른 건 다 그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고, 선생님,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자, 102페이지에 예산안에 본회의 자동 부의된다. 국회 예산심의 기한과 관련해서 2014년도부터 제도가 변경됐는데, 국회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예산과 세부예산을 부수법률안을 심사를 매년 12월 30일까지 마쳐야 되고,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날 12월 1일 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한다. 옛날에는 봐봐, 예결위 같은 상임위원회 같은 데서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됐다. 거기 머물러 버렸는데, 거기 같이 며칠까지 11월 30일까지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된 거로 생각해서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본회의로 넘어와 버려요. 그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나번에 예산 수정의 권한에서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가강한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 비목을 절차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예문이고, 자, 또 쭉 넘어가서 법률안 비용 추계 제도라는 것만 조금 알아두고,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 가지 법률안을 내는데 법률안을 내놓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 생각 없이 법률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안 낼 때는 반드시 법률을 시행할 때 어느 정도 돈이 들겠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라, 법률안 할 때. 그걸 법률안 비용 추계 제도라고 그래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쌤.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고, 104페이지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자세히 봅시다.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 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 토론을 거쳐 표현한다. 맞죠? 우리나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해서 회부하는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때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맞죠? 이 조항이 생겼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최초로 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합니다. 기금도 심사한다고 돼 있죠? 지난번에 기금도 심사 의결을 한다고 그랬죠? 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우리나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가만 세출예산 가강 금액을 증가하게 한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아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5월 31일 날까지 어디로 온다 그랬어? 국회에 옵니다, 예산안이. 그쵸? 그럴 때 먼저 일어나는 게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가 있다고 그랬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에 종합감사랍니다. 여기는 예비감사인데 종합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세부 내용은 다 똑같죠? 그런데 여기 봐봐. 상임위원회에서, 국토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안 돼, 이 부분 삭감해야 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예결위가 자기하고 좀 관련이, 자기 마을 뭔데? 깎아버렸네? 내가 다시 살려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당연히 살리려면 여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5번 예산 심사 관련된 법령에서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 있는 법령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서 미리 제출된 세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없다. 아까 84조 7항에 나온 거죠.
예산 심의와 관련된 법령에서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가강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건 맞고, 예산 심의와 관련된 법령에서 예결위 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가강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서 계속 이거 부분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지문만. 예산 심의와 관련된 법률에서 예결특위는 그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예산 심의와 관련된 법령에서 예결위의 그 활동 기간은 법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 법령에 예결위 특별위는 그 활동 기간이 없고, 자, 그 다음 9번 예산 심사와 관련된 법령에서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는 그 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 비용에 대한 재정 수요를 추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이야기했었잖아. 법률안 추계제도. 10번 예산 심의의 특징으로 정치체계의 성격상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 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원 내각제는 누가 수상이 되는 거야? 의원에서 다 수당이 되는 거야. 그럼 수상인들이 싸우는 거잖아. 수상 내각이 싸우는 거니까 훨씬 의회도 잡고 있고 집행부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약하게 하겠죠. 자기들이 자기 편이 짜온 건데 그냥 약하게 하겠지만 대통령제는 이건 바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합니다. 자, 예산 심의가 엄격한 건 대통령제다, 의원 내각제다, 대통령제. 예산 심의 특징에서 일반적으로 예산 심의에서 본회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죠, 사실은. 거의 다 짜놓고, 그쵸? 자, 예산 심의 특징으로 국회의원은 정부 동의 없이 금액 증가나 선호 비용을 설치하지 못한다 맞고, 예산 심의 특징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쉽다. 그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소관 상임위원회는, 자, 봐봐. 정부의 국토부, 그럼 국토부 상임위원회 있으면 이 위원회는 여기 깎아야 되겠죠. 근데 이들을 봐봐. 여기 관료하고 여기 보좌관들은 굉장히 친해지겠지. 맨날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국토부 더 해야 돼. 옹호를 해줘 버려. 친하니까 친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제 많이 알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 서로 간에 서로 친하게 지내게 뭐 하면 다른 소관 상임위 예산을 깎을 생각 않고 아예 더 옹호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죠. 우리 쌤들 그런 부분이 약간 나오는 게 이정재가 나왔던 뭐가 있었어? 보좌관인가?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이정재. 나중에 이정재가 또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잖아. 넘어갈게요. 자, 갑자기 어디 몇 번씩 잊어먹었어? 13번? 14번? 14번. 우리나라 예산은 그 법률안의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한 예산은 맞죠? 행사할 수 없다. 우리나라 예산은 그 법률의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예산으로 법률안 개표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 둘 다 서로 간섭할 수 없어요. 법률안으로 예산을 개표할 수 없고 예산으로 법률안을 개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법률주의를 따르니까 전혀 다른 형식을 따르니까 변경할 수 없다. 우리나라 예산안과 법률안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무반이 편성하지 맞죠 이건? 우리나라 예산안과 법률 의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범위내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 동의 없이 삭감은 자유로우나 금액을 증가하는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죠. 동의 없이는.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 차에서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한 구성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이건 맞죠?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 차이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 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제의 없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의결되면 그걸로 그대로 시행돼야 돼요. 의결되면 그것이 끝입니다. 자, 20번.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 차에서 국회가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 기한이 제한이 없으나 예산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결의 심사를 마쳐야 된다. 자, 우리가 회계연도기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 마쳐야 되죠. 본회의의 의결 맞춰야 된다. 그게 끝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 차에서 국회는 발의 제출된 법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은 정부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있어 없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는 거지, 또는 증액할 수 없는 거지. 깎을 수 있어 없어? 마음대로 깎을 수는 있잖아. 만약에 국회에서 50조 안 돼, 이거 20조면 돼 하고 깎을 수는, 수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잘 봐야 됩니다. 객관식은, 기출지문은. 심의도 크게 문제가 안 나오고 몇 분, 자, 이 지문만으로 본다면 몇 번, 어떤 지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 일단 예산안과 법률 차이는 좀 알아두면 좋겠죠? 예산안과 법률 차이. 우리가 그 문제가 14번부터 21번까지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예산안과 법률이죠. 그 다음, 자, 앞부분은 조금 그러는데, 앞부분에서는 어떤 것 정도를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자, 예산 심의가 엄격한 건 대통령제다. 이거하고, 국회는 새로운 비목이나 금액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또는 예결위 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마음대로 여기서 삭감된 걸 부활하거나 그럴 수 있어 없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4번도 좀 중요한 지문이고, 지문 중에서 그 다음 4번하고 같은 게 7번, 4번하고 7번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 아까 10번 같은 것도 가볍게 알아두면 좋겠고, 12번도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거. 그쵸?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 그 정도로. 오늘 이제 라스트, 오늘 거의 다 끝부분입니다. 집행. 원래 이제 끝나고 시험 보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깜빡하고 오전 시험을 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성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 집행, 그 다음 뭐 한다 그랬습니까? 결산. 그래서 재무는 사실 제일 힘든 게 이게 아까 그림 있었죠. 그 큰 그림. 제가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만 그거 하나만 외우면 날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각각에서 꼭 필요한 부분 조항만 한두 가지만 외워두면 거의 틀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 부분은 조금 여기서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집행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뭐 해줬어? 예산안이 들어왔어. 이제 2023년 됐어. 그러면 누가 집행해야 되겠어? 이제 행정부에서 집행해야 되겠죠. 자, 우리 선생님 들어가고 싶은 부서가 어디야? 만약에 중앙으로 본다면. 자, 어디든 넣어주기만 해요. 선생님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만약에 중앙부처라면. 우리 선생님은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천시청 말고, 그렇죠? 만약에 국가직에 합격했다.
국가직 합격하면 어디로 갈 수 있어? 여러 군데 갈 수 있죠. 그쵸? 행정안전부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 갈 수 있단 말이야. 보건복지부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 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가고 싶어? 노동부도 갈 수 있고 어디? 그냥 보건복지부 갔다 갑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로 이제 집행 왔어, 이제 돈이.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들. 그쵸? 자, 이걸로 하면 선생님들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좀 어렵겠지만 또 어떻게 되면 집행, 자, 집행입니다. 여기도 조금 정리가 좀 그러네. 그러면 집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예산 집행에서 절차를 먼저 좀 볼까요? 중요하니까 선생님 115페이지 먼저 펴서 좀 집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예산을 승인해주면 그 다음 예산을 배정해요. 그렇죠? 자, 114페이지 그림하고 115페이지 그림이 있는데 구체적인 건 115페이지니까 114페이지는 자금까지 넣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예산이 승인됐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뭘 할 수 있다? 이제 돈 쓸 권한을 줬다는 말이야. 지출 권한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예산 배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거기 자, 중앙예산기관이 일선 부처에 배정한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재경부, 그렇죠? 자, 우리가 중앙예산 부서니까 어디다? 재정경제부서 거기에서 어디로 기획재정부 기재부. 갑자기 기재부가 생각이 안 났었어. 기재부에서 어디로 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쌤이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또는 어디로? 뭐 이를테면 교육부 또는 벤처사업부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보는 게 뭡니까? 예산 배정이. 내려보는 예산은 보건복지부도 여러 국이 있다 그랬죠. 그럼 다시 여러 국까지 내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예산 재배정이라고.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배정이 있고서 예산 재배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지출 원인의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계좌를 자, 선생님이 교육부에서 무슨 국이나 과까지 내려오는 것을 예산 뭐라고 부른다? 재배정이라고 불러. 재배정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맡은 업무가 어떤 업무다? 영세민이라든가 또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독거노인 부분에다가 뭘 설치하는 거, 뭐 비상벨을 설치하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업무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걸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면서 몇 개 가구들이 지금 독거노인 존재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몇 개 가구가 독거노인 존재하고 몇 개의 비상벨이 필요하다고 뭐가 되겠어?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걸 뭐라고 그래? 지출 원인 행위라고 그래. 다시요.
그러니까 지출을 선생님이 해서는 안 돼. 그럼 격리부에서 하는 거야. 격리과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그냥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거야. 조사를 하는 거.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그 다른 이 격리과에서 지출을 한 거지. 거기에다가. 자, 당연히 민간에다가 다 비상벨을 주문했으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비상벨을 뭐 하겠어? 보내주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 안 주면 안 되잖아. 돈 주는 것을 지출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주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지출 원인 행위 이렇게 부른다고. 말이 좀 어렵잖아. 그것만 좀 알면 되겠죠. 자, 우리 쌤들이 학교에 나왔으니까 지금 공지가 아직 안 나갔으니까 제일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봐. 교사 선생님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뭐 같은 거 필요해? 체육쌤이 체육공 같은 게 필요해. 공 같은 이거 관련돼 구기 종목 관련돼 공도 필요하고 뉴스포츠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걸 뭐 하겠어? 주문하는데 체육선생님이 주문하더라도 누가 돈은 어디서 나가? 체육선생님이 바로 준 못하죠. 누구에게서 나가? 행정실에서 나가죠. 행정실에서 나가잖아. 그런 것들을 그러면 주문하는 것까지를 뭐라고 불러? 지출 원인 행위라고 그러고, 이제 돈 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출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크게 보면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고, 그래 그 재경부 입장에서 보면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뭐가 있어? 예산 배정하고 나서 자금도 줘야 되겠죠. 자금 배정하고 자금을 수령하고 자금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크게 보면 이 115페이지인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자, 그럴 때 일단 그럼 이거 이렇게 나오면 맞은말이 틀려. 자금 배정과 예산 배정과 자금 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 자, 크게 예산 배정과 자금 배정은 그 밑에 보니까 114페이지 보니까 예산 배정과 자금 배정은 기획재정부가 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자금을 수령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건 각 중앙관세에 장의하겠죠. 자, 그런 것들은 크게는 안 나오고 그런 흐름만 일단 알면 좋겠다. 그런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거기 좀 너무 많은데 이런 게 나와요. 거기 108페이지에 있는 거 예산 집행에서 신축성 유지 방안이라는 게 시험에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예산 집행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여기 봐봐요. 예산을 심의해 주죠. 그럼 예산을 집행한단 말이야. 아까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페이지 22페이지 지난주 자료 22페이지 한번 봐봤어요. 지난주 자료 22페이지 아까 예산별 분류가 있는 곳 제일 위쪽에 장, 관, 항, 세양, 세세항, 세목 이런 거 있는 거 있죠? 22페이지 지난주 거 22페이지 수업자료 지난주 22페이지 수업자료 네,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장, 관, 항 있어 없어? 잠깐 22페이지 자, 쌤 이걸
이대로 해야 되겠죠. 이대로 거기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페이지 23페이지 미안해요. 23페이지 있는 대로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누구에게? 집행부서에게 어느 정도 재량을 주는 걸 예산 집행과 신축성 유지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 유지 방법하고 시기적인 신축성 유지 방안. 그래서 크게 보면 내용에 있어서 바꾸는 것. 내용에서 바꾼다는 건 거기 장에서 바꾸거나 장 관항, 쌤 거기 관항목에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 사업으로 관에서 어떤 사업과 어떤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 크게. 하필이면 오늘 중요한 날 안 가져왔어요. 관에서 무슨 사업 있잖아. 쌤, 장, 관, 항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 항목에 어떤 것과 어떤 사업이 있어? 없어? 관 항목에. 알았어? 미안해. 거기 장관이 다 연결돼 있어. 선생님 봐봐. 그러면 관 항목에 거기 함으로써 종교문화 지원, 콘텐츠 사업 육성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이건 거기에 그 내용에다만 쓰라는 거잖아. 이를테면 거기에 이제 액수가 있다고 합시다. 항문에 장관항에서 항문에 종교문화지원 콘텐츠 사업 종교문화지원에 10억을 써라. 그 다음 콘텐츠 사업 육성에 20억을 써라. 그런데 둘 다 10억 어디에다가 이 종교문화지원에다가 5억을 더 써야 될 것 같아. 어디 거에 있는 걸 콘텐츠 사업 육성보다도 거기에 더 써야 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 뭐라 그래? 내용이 옮겨지는 거죠. 시기가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 올해 쓸 게 내년에 쓰는 게 아니잖아. 내용이 옮겨지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내용상 신축성 유지 방안이라고 그런다. 내용상 신축성 유지 방안. 거기에는 어떤 게 있다?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추가 경정 예산이 있고 시기적으로 신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넘기는 것, 다음 사업으로 2월, 계속비, 국고 채무 부담액 이런 것들은 계속비도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 국고 채무 부담액도 이어진다고 그랬고. 자, 그걸로 좀 알았으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예산과 전용이 나왔는데, 이용과 전용이 나왔는데, 이용은 어떤 과목 간에서 옮기는 걸 말해, 이용은. 그렇죠. 거기 입법 과목, 장, 관, 항에서 옮겨가는 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종교문화 사업에서 콘텐츠 진흥 사업이 더 필요하다. 원래, 거기 있는 것처럼, 자, 봅시다. 거기 장, 관, 항, 이런 게 있는데, 항 항목에서 어떤 게 있었어? 종교 문화 사업하고 콘텐츠 진흥 사업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이를테면 총액이 60억이고 30억이 배당됐다고 생각해봐. 근데 아무래도 이쪽에다 10억을 더 배당해야 될 것 같아. 배정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쪽은 이제 20이 되고 이쪽이 40이 되겠죠. 이렇게 옮겨 쓰는 걸 뭐라 그래? 이용이라 그래. 어디 과목에서? 입법 과목에서. 여기 됐죠? 그럼 전용은 어디에서? 세양, 장관항, 그 다음 목이죠. 목으로 돼 있나요? 장관항, 목, 그쵸? 세목, 그렇게 돼 있죠? 자.
자, 우리 선생님이 안 보고 계시니까 미안 또 한번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거기, 자, 거기구나. 세양으로 됐구나. 세세양, 목, 세목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세양은 종교문화지원에서 세세양으로 합시다.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그다음 보존지원에서 종교문화활동 지원, 종교문화유산 보존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바꾸는 거. 그다음 목에서 종교문화활동 지원에서 인건비, 운영비, 여비가 있죠. 그래서 인건비로 줄 걸 운영비로 준다든가, 운영비를 줄 걸 인건비로 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전형이라고 그런다. 전형. 그 위에 보니까 무슨 과목이야? 행정 과목이죠. 그래서 자, 이걸 바꾸는 걸 뭐라 그런다? 장관항을 바꾸는 걸 입법 과목을 바꾸니까 이용. 행정 과목을 바꾸는 걸 전형 이렇게 부른다고. 그런데 이건 분명히 정해준 대로 집행한 거 아니죠. 그래서 신축성 유지라고 하고. 자, 국회 의결은 이용은 필요하고 전형은 불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 과목 큰 항목에서 바꾸는 걸 국회 의결은 해야 되고, 국회에 대해 의결을 받아야 되고, 적은 항목,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거 목회에서 바꾸는 것은 누가 승인해 주면 돼? 기재부 장관이 승인해 주면 되죠. 이해됐어요? 근데 둘 다 꼭 여기다 써라는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되죠. 그래서 자, 특히 한정성의 원칙 중에서 목적의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다.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이용 전용은 시험에 제일 잘 나온 부분이야. 이용 전용.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 자, 그 꼭 보셔야 돼. 원래 이거 하려고 뭐 했는데 수업 자료에 올려놨는데 꼭 필요한 날 안 가져왔어요. 이체는 뭘까? 이체. 이용 전용은 이제 알겠죠, 확실히. 이체는 뭐야? 이체. 이것만 잘 알면 이 과정에서 크게 문제 없어요. 이 부분만 거의 나오는 것 같더라고, 문제 보니까. 이체는 자, 우리 여성가족부 없앤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짜놨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럼 이제 자, 정부조직법이 되면서 예산가족부가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이 여성국으로 들어가 버렸어. 만약 여성 평등부, 양성평등부라면 여기 양성평등국이라는 것을 국으로 이제 격화돼서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예산을 어디다 보내야 돼? 예산 어디로 보내야 돼? 무료 예산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써? 유령 예산이 돼버리신 거잖아. 쓸데도 없이. 근데 여기 예산은 또 추가로 생겼는데 여기 예산은 어떻게 써? 여기 국에 들어가고 이를테면 뭐 이렇게 체육관광부에 어떤 걸로 이를테면 뭡니까? 체육관광부에 장애인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부서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다 보내줘야 되겠잖아. 그러면 원래 여성가족부하고 이건 완전히 뭐가 달라? 부가 다르잖아. 이렇게 아까는 같은 부에서 움직였죠. 체육 아까 이용이나 전용은 자 문화체육부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 그쵸? 체육관광부죠? 문화체육부?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왔다 갔다 했잖아.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뭘 바꾸는가? 거기같이 이체는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지로 해서 직무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 참 중앙관서가 이렇게 변해버리죠.
이거 봐. 이걸 뭐라 그래? 이체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다 이체, 그러면 여성가족부 해체됐을 때 거기 있는 예산이 옮기는 거. 그럼 이제 완전히 여기 부서를 달리해서 옮기죠. 이걸 이체라고 그러고. 그럼 예산, 이건 선생님 봐봐. 국회 의결 거칠 필요 있겠어, 없겠어? 이미 뭐 할 때? 정부조직법 할 때 이미 이걸 예상했겠어, 안 했겠어? 이미 예상하고 통과시켜 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지. 굳이 또 한 번 국회 의결 거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의결 안 거쳐요. 이체는. 그게 중요해, 그게. 그것까지만. 자, 그 다음 예산의 2월. 아까 2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이것도 세 가지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용 전용, 이체, 2월. 근데 제일 잘 나온 건 그냥 이용 전용, 이체,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체는 명시 2월과, 2월. 이체가 아니라 2월. 명시 2월과 사고 2월. 자, 올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놨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대면 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코로나가 심해져서 도저히 지금 백신도 안 나왔다 합시다. 좀 심각해. 안 돼. 진짜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또는 어떤 전국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딱 보니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안 되잖아.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이지만 2023년도에 쓸게요 하고 2023년 예산을 제출할 때 따라서 같이 아까 명시이월비는 제출한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명시이월비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사고이월은 뭐야? 지출 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 그렇죠? 지출 행위를 또 원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부대 경비의 경우는 국회 의결에서 명시일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데 비해 사고일은 불필요하고. 자, 명시일은 자, 여기 봐봐요. 2023년도 유형이에요. 이것도 전국제 못 열릴 것 같아요. 계속돼서. 그럼 2025년 4년도에 하겠습니다 하고 또 2월 해야 되겠죠. 2월을 무슨 2월이라고 그래? 제2월이라고 그래. 근데 명시월은 제2월 할 수 있는데 사고2월은 제2월이 안 돼. 사고2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건축을 하는 거야. 건축을 도서관, 국립도서관 짓는다고 합시다. 도서관 짓는데 원래 12월까지 다 짓게 돼 있는데 쭉 가다 보는데 12월 돼서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있어. 기후가 너무 나빠서 이 건설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건설이 안 됐는데 돈 줄 수 있어, 없어? 줄 수가 없잖아. 지출 원인을 다 했어, 끝까지.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내년도까지 연기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도서관을, 국립도서관을 그만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사고2월이고, 그래서 국회 승인도 안 받아. 의결도 안 받아. 이미 끝까지 해봤는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리고 이걸 또 옮길 수는 없어. 의결할 수는, 뭐 할 수는 거. 그렇죠. 제2월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쌤? 자, 그 다음, 예비비라는 게 있어, 예비비. 자, 이 부분만,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만 조금만 해봅시다. 예비비, 계속비, 지출원인, 거기까지만, 예비비, 계속비, 이런 부분. 쌤, 예산을 통과할 때, 혹시 모르잖아. 혹시 부득이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비비로, 자, 보통 일반에게 100분의 1을 예비비로 사용해, 예비비. 그래서
자, 거기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산하 장치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무슨 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일반회계 100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우리 선생님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용산에다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거 없다가, 그 전에 그런 거 전혀 몰랐죠? 이미 정리해진 거잖아, 올해 예산은. 근데 갑자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대. 근데 예산이 어딨어? 이미 짜여져 있는데 예산이 어딨어? 그럴 때 쓰는 게 예비비였다. 그러면 일반 회계 100분의 1이 예비비로 돼 있으니까 나 그럼 이거 사용하겠다. 이런 거야, 지금. 그쵸? 자, 예비비가 뭔지만 일단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특별회계 세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상황은 경미한 상황에 해당되며, 이런 이렇게 경미한 상황이면 경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상황. 자, 선생님,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예비비로는 해결이 조금 안 되겠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자영업자 다 망해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최소한 이럴 때 300조짜리 다시 뭘 짜야 되겠어. 아니 100조짜리 다시 예산을 짜야 되겠어. 근데 예비비로 하기는 되겠어, 안 되겠어? 힘들겠죠. 중요한 거잖아. 그럴 때는 추가 경정. 우리나라 봐봐. 작년에 추경했어, 안 했어? 우리 국민 무슨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죠?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계속될지 몰랐잖아. 그리고 자영업이 이렇게 힘들게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될지 알았지, 계속 그런지는 잘 몰랐는데 계속 이래버리니까 재난지원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일 때는 추가 경정으로 했죠. 근데 예비비는 거기까지 안 이르렀을 때, 그렇죠? 그런 것들로 한다. 목적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희한하게 목적 예비비라는 게 있어. 목적 예비비는 말도 안 되는 게, 예비비는 원래 만일 위해서 대비하는 건데 이 목적 예비비는 미리 사용 목적을 정해놓고 별도로 세입 세출과 세출의 예산에서 쓰는 것. 그래서 이번에 폭우나 이런 것에 재해 대책이 오면 이걸로 쓰자. 그래서 미리 예비비를 정해놓고, 그 재해 대책은 예비비니까 목적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죠? 자, 지금 봐봐. 지구 온난화되니까 한 번씩 태풍 불어도 엄청난 것들이 오죠. 지금까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오면 지금까지 생각해놓은 재해 대책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빨리 이 복구를 해야 되면 곤란하잖아요. 언제? 추경자가 언제? 그럼 예비비로 해결하면 좋겠죠. 그래서 정해놨지만 이 말하자면 1조까지 1조는 혹시 그러니까 재 대책에 새로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하자,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예비비를 정해놓은 걸 목적 예비비로 한다. 자, 예비 사용의 제한이 있죠. 그 제한 위에 4번 목적 예비 제한, 목적 예비비에 관련해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음. 그러니까 목적 예비비 있는데 그걸로 공무원 보수 인상을 하기는 곤란하죠. 그 다음 거기 예비비 사용의 제한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대규모 투자 재원이 요구될 때는 그냥 예비비로 할게 추경 짜서 해라.
라본같이 예산의 이용에 의해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사정에서 삭감된 과목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 국회에서 부결된 걸 다시 살려고 하는 것, 예산 성립 전부터 존재했던 사유를 이유로 국회 개 중 큰 액수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뭐 할 때 예산 성립 전이면 수정 예산 하면 되잖아. 이건 위험합니다. 이걸 제가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 정도로만 일단 알아둡시다. 그렇죠? 예비비는 밑에 보니까 관련 기타 사항에서 국회에 뭐가 필요해? 예비비 사용하면 사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의결 원칙과 예산 한정성의 초과 지출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죠. 자, 그럼 쌤 봐봐. 우리가 행정부 아닌데도 예비비가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당연히 거기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거기는 근데 예비비라고 않고 예비급이라고 했죠. 예비급이라고. 행정부 아니고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겠죠. 자, 쌤 계속비는 아까 했었죠. 110번 페이지에 계속비는 했었고 110페이지 국고 채무 부담행위도 했었고 111페이지 조금만 읽어봅시다. 계속비와 국고 채무 부담 행위하고 비교해보면 국고 비교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재료 있죠. 111페이지 재료 있죠. 국고 채무 부담 행위와 계속비는 단년도 예산제도에 대한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쵸? 여러 해 거쳐서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다음 연도에 발생한 채무 부담을 목적으로 하고 지출 권한까지 겸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계속비는 총회계로 채무 부담과 겸해서 다음 연도에 지출 권한을 부여하죠. 그래서 아까 연부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3년이면 2020에 20억, 2023에 20억, 2024에 10억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출 원인이 뭡니까? 국고 채무 부담에는 그런 게 없어. 답은 단년도 예산 원칙에 대한 이해성은 계속비가 국고 채무 부담 행위보다 더 강함 따라서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대상 경비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죠? 거기에만 쓰도록 한정되어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가볍게 읽어도 돼요, 쌤. 수입 대체 경비, 영역 및 시설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해서는 경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이며 중앙관서의 사항은 그 수입이 확보된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뭐냐면, 쌤, 원래는 모든 세입은 국고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 예의 한번 봐. 자, 라번 대부분의 등기소, 등기부, 등초본, 외교부, 여권 발급, 경비 이런 것들은 국고에 부담할 필요 없어요. 이거 뭐 했으면 그걸로 2,000원 받았으면 그걸로 뭐 한다. 또 여권에 들어갈 재료들이 있겠죠. 그런 거 사는 데 쓰라고. 그냥 국고에 넣지 말고. 그게 보다 수입 대체 경비야. 그냥 수입 들어갔다가 다시 경비로 나가면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가벼운 것들은 해라. 그 다음 특히 외교부라든가 이런 것은 외국 공관 같은 경우는 어때? 들어오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거기서 알아서 해라는 거. 그 다음 수익금 마련 지출제도. 주로 이건 정부 거기 봐봐요. 우정사업본부의 우표 발행 경비라든가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진료비 이런 것들은 국고로 들어주지 말고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거기 수입 대체 경비와 수익금 마련 지출 제도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거기 밑줄 친 부분 좀 알아주시고 예시
직접 지출 범위를 한번 봐봐. 수입대체 경비는 예산에 반영된 것과 초과 수입 모두 직접 지출을 인정하는데 수익금 마련 지출제도는 초과 수입된 것만 니네들이 뭐한다 거기서 쓰는 거고 그 맞는 돈은 다시 국고에 넣어야 되겠죠. 초과 수입분만. 그냥 그 다음 수입 지출의 특례 이건 넘어가고 총액 계산 예산 이건 뭐냐면 예산을 총액으로 계산하는 거. 세세하게 계산한 게 아니라 총액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도로 보수 사업이라든가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사업 같이 이런 것들 어떻게 얼마가 들어갈지 잘 정확히 계산이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냥 한 10억 내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총액 계상 예산이었어요. 그 다음 세상에 어떤 것도 있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어. 특별한 경비안에서 113페이지 보면 차에 있죠. 회계연도 개시 예산 배정. 그런 게 있다는 정도는 꼭 알아도 특히 거기 있는 것처럼 자 그렇죠. 자 범죄 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된 경비 같은 경우는 미리 회계연도 개시 전에도 예산이 배정돼 있어. 그렇죠? 그다음 추가 경쟁 예산 성과급 결과 중심 예산 제도 쭉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 아니고. 자, 118페이지 예타 제도 하기 전까지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일단? 여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쌤. 제일 많이 나오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그러네. 시간이 금방 지나네. 예. 어쨌든 여기서부터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까지 될 수 있으면 만들어서 할 거고, 다음 주는 일요일에 하면 제가 시간이 좀 급하니까 그거 좀 참조해서 빨리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그 시험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 그거 보고 문제풀이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쌤 다음 주 금요일은 다 나오시죠? 안 나오실 분들은 저한테 혹시 제가 제목을 금요일날 목요일까지 만들어서 금요일날 가져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꼭 그게 하루 이틀 늦어지면 쌤들 여기다 보내놓든지 쌤들 5,000원이더라고요. 보내는 비가 5,000원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4,900원인가 3,900원이니까 그거 보내주시면 제가 그대로 적어서 집에까지 보내드릴게요. 제가 나오는 상황은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